이 늙은 마녀 같으니. 그가 일어나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대답하게 해주지. 그가 권총을 꺼내들었다. 백작 부인은 두 번째로 강렬하게 동요하며 손을 들어 막으려 했으나 그대로 뒤로 넘어져 움직이지 않았다. 이 유치한 연극은 끝내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카드 3장을 알려줄 건가요, 말 건가요? 스페이드 여왕. 오늘은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단편 소설을 골라봤는데요. 러시아 최고의 단편 소설 중 하나로 꼽는 스페이드 여왕은 푸시킨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균형미를 지녔다고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자면 독일계 러시아인 게르만은 카드 게임을 좋아하지만 불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그의 신념에 따라 구경꾼으로 게임에 참여할 뿐 게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데요. 어느 날 반드시 이기는 3장의 카드패를 알고 있다는 나이든 백작 부인 이야기에 솔깃해진 게르만은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카드 게임에 참여하는데 이 작품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오페라도 있다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제가 상상하던 장면과 얼마나 비슷할지 관람하고 싶어지기도 해요. 혹 작품을 끝까지 듣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신다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작품 해설을 남겨놓을게요. 그럼 인간의 욕망이 스릴 있게 펼쳐지는 스페이드 여왕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나르모프의 기병대 장교방에서 카드 파티가 열렸다. 어느새 긴 겨울밤이 지나고 새벽 5시가 돼서야 이긴 사람들은 맛있게 식사했지만 진 사람들은 빈 접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샴페인이 나오자 대화가 활기를 띠었고 모두가 대화에 참여했다. 수린, 오늘 어땠어? 방 주인이 물었다. 또 이뤘어. 난 정말 운이 없나 봐. 항상 침착하게 플레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데도 항상 잃지. 한 번도 모험에 베팅할 생각은 안 해봤어? 자네의 확고함은 정말 놀랍네. 그런데 게르만은 어떻게 생각해? 한 손님이 젊은 장교를 가리키며 말했다. 게르만은 평생 카드 한 번 만져본 적도 없고 내기에 참여한 적도 없는데 새벽 5시까지 우리의 게임을 지켜보고 있거든. 흥미로운 게임인 것 같아. 게르만이 말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을 희생할 처지가 아니지. 게르만은 독일 사람이라 그럴 거야. 아주 검소하지. 그게 전부야. 톰스키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바로 나의 할머니 안나 페도토브나 백작이야. 왜? 손님들이 물었다. 나는 할머니가 왜 게임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톰스키가 말을 이었다. 80살의 할머니가 게임을 하지 않는 게 뭐 그리 이상해. 나르모프가 물었다. 몰라서 묻는 거야? 진짜 모르겠어. 그럼 들어봐. 약 60년 전에 할머니가 파리에 갔는데 그곳에서 꽤 화제를 불러일으켰어. 사람들이 모스크바의 비너스를 보기 위해 그녀를 쫓아다녔지. 리슐리의 공작이 그녀에게 구애했고 할머니가 거절하자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했어. 그 당시 여성들은 파로라는 게임을 즐겼는데 어느 날 궁정에서 그녀는 오를레앙 공작에게 큰 돈을 잃었지.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얼굴에서 패치를 떼고 후프를 벗고 할아버지에게 게임에서 졌으니 돈을 내라고 했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집사 같은 존재였는데 그는 그녀를 불처럼 두려워했지만 큰 돈을 잃었다는 얘기를 듣자 거의 미칠 지경이 된 거지.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잃은 돈을 계산하며 6개월 동안 50만 프랑을 썼다고 지적했고 부부의 재산은 모스크바나 사라토트에 있지 파리에는 없다며 절대 빚을 갚지 않겠다고 거부했어.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뺨을 때리고 불만의 표시로 혼자 잠자리에 들었지. 다음날 그녀는 자기의 처벌이 그에게 효과가 있기를 기대했지만 할아버지의 태도는 완고했어.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할아버지와 논리적인 대화를 시도하며 빚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면서 왕자와 마차 제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할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지. 하지만 소용없었어. 할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하셨으니까.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녀는 얼마 전 특별한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아마 시행제르맹 백작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그는 자기를 떠돌이 유대인이자 영원히 늙지 않고 살 수 있는 물질과 철학자들의 도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지. 어떤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비웃었지만 카사노바는 그의 회고록에서 그를 스파이라고 말했어. 어쨌든 싱제르맹은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에도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었고 상류층 사회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어. 심지어 지금도 우리 할머니는 그의 애정어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를 불경스럽게 말하면 엄청 화를 내셔. 할머니는 생제르맹이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빨리 와달라는 편지를 썼지. 그 괴상한 노인은 바로 할머니를 찾아왔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녀를 발견했어. 할머니는 남편의 잔인함을 가장 어두운 색으로 비유하며 자기의 모든 희망이 그의 우정과 호의에 달려있다고 말했어. 생제르맹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 원하는 금액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 하지만 당신이 돈을 갚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걱정을 안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돈을 되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백장님, 저는 돈이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지.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쉥제르맹이 말했어. 그런 다음 우리가 큰 대가를 치르고라도 알고 싶어 할 비밀을 할머니에게 알려줬어. 젊은 장교들은 더욱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톰스키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잠시 연기를 내뿜더니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베르사유에 있는 여왕의 게임으로 갔어. 은행을 운영하는 오를레안 공작이 있었고 할머니는 아직 빚을 갚지 않은 이유로 가벼운 핑계를 대며 사과한 뒤 그와 게임을 시작했어. 그녀는 3장의 카드를 선택해 차례로 내려놓았는데 3장 모두 내려놓는 즉시 이기는 바람에 잃어버린 돈을 되찾았어. 단순한 우연이었을 거야. 한 손님이 말했다. 소설 같은 이야기네. 게르만이 말했다. 아마 카드에 표시가 되어 있었겠지? 다른 사람이 말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톰스키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런. 나르모프가 말했다. 연속해서 행운의 카드를 알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할머니가 있으면서도 넌 아직 그 비밀을 모르는 거야? 그게 문제야. 톰스키가 답했다. 할머니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1명이 우리 아버지야. 4명 모두가 엄청난 도박꾼이었지만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어.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일이었을 텐데 말이야. 나는 이 이야기를 우리 삼촌 이반 일리치 백작에게서 들었는데 삼촌은 자기 명예를 걸고
사실이라고 했어. 수백만 루블을 탕진하고 가난하게 죽었던 차플리츠키는 젊었을 때 30만 루블을 잃었고,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돈을 딴 상대방은 조리치였을 거야. 그는 절망에 빠졌어. 젊은이들의 낭비벽에 항상 엄격하던 할머니도 차플리츠키를 불쌍히 여겼지. 할머니는 그에게 3장의 카드를 주면서 하나씩 차례로 내려놓으라고 했고, 다시는 카드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셨어. 차플리츠키는 승리한 상대에게 가서 새로운 게임을 제안했고, 첫 번째 카드에 5만 루블을 걸고 즉시 이겼어. 그러고는 배팅을 2배로 늘려 또 이겼지. 결국 같은 방식으로 잃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어. 하지만 이제 잘 시간이야. 벌써 5시 45분이거든. 그리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젊은 남자들은 잔을 비우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눴다. 나이든 백작 부인은 드레싱룸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고 3명의 시녀가 그녀 주위에 서 있었다. 한 명은 작은 루즈병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머리핀 상자를, 3번째 시녀는 밝은 빨간 리본이 달린 긴 깡통을 들고 있었다. 백작 부인은 더 이상 아름다움을 과시할 수 없었으나 여전히 젊었을 때의 습관을 유지하며 70년 전 패션에 맞춰 엄격히 옷을 입었고 60년 전과 다름없이 오랜 시간 공들여 화장했다. 창가 자수틀 앞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부인의 양녀였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젊은 장교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리지양. 할머니, 부탁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파벨? 제 친구를 할머니께 소개하고 싶어요. 금요일 무도회에 데려가도 될까요? 그러려무나. 어제 땡땡땡 댁에 갔었니? 네, 아주 즐거웠어요. 5시까지 춤을 췄죠. 알래스카야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 아이의 어디가 매력적이니? 그녀의 할머니, 다리아 페트로브나 공작 부인과 비슷하지 않니? 그나저나 공작 부인도 나이가 꽤 들었겠구나. 나이가 많다뇨? 톰스키가 무심코 외쳤다. 그분은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어 젊은 장교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제야 그는 동년배의 죽음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백작 부인은 그 소식을 무덤덤하게 들었다. 죽었구나. 그녀가 말했다. 난 몰랐네. 우리는 같은 시기에 궁중 시녀로 임명되어 여왕에게 인사를 드렸지. 그리고 백작 부인은 손자에게 100번째로 자기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자, 파벨. 부인이 이야기를 마치고 말했다. 일어나는 걸 도와주겠니? 리장카, 내 코담배통은 어디에 있지? 그리고 3명의 시녀와 함께 백작 부인은 화장을 마치기 위해 칸막이 뒤로 갔다. 톰스키는 젊은 여성과 단둘이 남았다. 백작 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신사가 누구예요? 리자베타 이바노브가 속삭였다. 나르모프야. 그를 알아? 아니요. 군인인가요? 민간인인가요? 군인이야. 공병대 소속인가요? 아니, 귀병대. 왜 공병대라고 생각했어? 젊은 여인은 미소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파벨. 칸막이 뒤에서 백작 부인이 외쳤다. 새 소설을 좀 보내다오. 단 요즘 유행하는 소설은 안 된다.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목 졸라 죽이지 않고 익사체도 안 나오는
그런 소설 말이다. 난 익사한 사람 이야기를 아주 싫어한단다. 요즘에는 그런 소설 없어요. 러시아 소설은 어떠세요? 러시아 소설도 있니? 하나 보내다오, 부탁이야.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급해서요. 잘 있어, 리자베나 이바노브나. 그런데 나루모프가 왜 고병대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톰스키는 할머니의 방을 떠났다. 리자베타 이바노브나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자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길 건너 모퉁이 집에서 한 젊은 장교가 나타났다. 그녀의 뺨은 붉게 물들었고 다시 자수를 집어들고 고개를 숙였다. 백작 부인은 의상을 갖춰 입고 돌아왔다. 마차를 준비해, 엘리자베타. 부인이 말했다. 나들이 가자. 리자베타는 자수를 놓고 일어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왜 그러니, 얘야? 귀라도 먹었니? 백작 부인이 소리쳤다. 어서 마차를 준비하라고 해. 지금 바로 할게요. 젊은 여성이 대답하고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다. 하인이 들어와 파벨 알렉산드로비치 공이 보내온 책을 백작 부인에게 전했다. 그에게 고맙다고 전해라. 백작 부인이 말했다. 리자베타, 어디로 뛰어가는 거니? 옷 갈아입으러 가요. 시간은 충분하단다, 얘야. 이리 와, 여기 앉아라. 첫 번째 책을 펴서 소리내 읽으렴. 그녀가 책을 집어들어 몇 줄 읽었다. 더 크게. 백작 부인이 말했다. 너 왜 그러니, 얘야? 목소리를 잃었니? 잠깐만, 발판을 주렴. 좀 더 가까이. 그래, 됐다. 리자베타는 2페이지를 더 읽었고 백작 부인은 하품했다. 책을 내려놔. 부인이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구나. 파벨 공에게 고맙다고 하고 돌려보내라. 그런데 마차는 어디 있니? 마차가 준비됐어요. 리자베타가 거리를 내다보며 말했다. 아직도 옷을 안 갈아입었니? 백작 부인이 물었다. 나는 항상 너를 기다려야 하니? 참을 수가 없구나. 리자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갔다. 그녀가 방에 들어간 지 2분도 안 되어 백작 부인은 힘껏 배를 울리기 시작했다. 3명의 시녀가 한쪽 문으로 달려들어왔고 하인은 다른 문으로 들어왔다. 내가 배를 울리면 왜 못 듣는 거니? 백작 부인이 물었다. 리자베타 이바노브나에게 내가 기다린다고 전해라. 리자베타는 모자와 외투를 입고 돌아왔다. 드디어 왔구나. 백작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왜 그렇게 공들여 치장했니? 누구라도 홀릴 생각인 거니? 날씨가 어떠니? 바람이 꽤 부는 것 같구나. 아니요, 부인. 아주 잔잔합니다. 하인이 대답했다. 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는구나. 창문을 열어라. 바람이 불고 몹시 추우니 마차를 다시 마구간에 넣어두어라. 리자베타, 우리 나가지 말자. 얘야, 그렇게까지 치장할 필요가 없었구나. 내 인생이 이게 뭐람? 리자베타 이바노브가 생각했다. 사실 리자베타 이바노브나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다. 단테가 말했듯이 남의 빵을 쓰고 남의 집 계단을 오르는 것은 힘든 일이다. 품이 있는 노부인의 가난한 양녀만큼 서러움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백작 부인은 결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으나 변덕스럽고 인색하고 모든 노인처럼 탐욕스럽고 이기적이었다. 그녀는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오래전 유행을 따랐고 모든 사교계 모임에 참석해 무도회 한 구석에 없어서는 안 될 장식품처럼 앉아 있었다. 손님들은 입장할 때마다 그녀에게 다가가 깊이 인사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온 도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가장 엄격한 예절을 지켰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수많은 하인은 안뜰과 하인방에서 살에 찌고 나이 들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백작 부인을 노골적으로 속이기 위해 다투었다. 라자베타 이바노브나는 집안의 순교자였다. 그녀는 차를 끓이면 설탕을 너무 많이 쓴다고 꾸중을 들었고 소설을 읽어주면 작가의 결점까지 그녀 탓이 되었으며 백작 부인과 산책하면 날씨나 도로 상태까지 책임져야 했다. 그녀에게도 급여가 있었지만 거의 받지 못했고 유행을 따르는 동시에 개성을 잃지 않게 옷을 입어야 했다. 사교계에서도 그녀의 역할은 비참했다. 모두가 그녀를 알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무도회에서 파트너가 필요할 때만 춤을 췄고 다른 여인들은 드레스를 고치러 방을 나갈 때만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자의식은 강했고 자신의 처지를 민감하게 인식하며 그녀를 구해줄 구원자를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젊은 남자들은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자베타 이바노브나가 그들이 맴도는 뻔뻔하고 냉정한 신부감들보다 100배나 더 아름다웠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화려하지만 지루한 응접실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초라한 자기의 작은 방으로 가서 울고는 했다. 그 방에는 칸막이, 서랍장, 거울, 그리고 페인트 칠한 침대가 있었고 구리 촛대 안에는 수지 양초가 희미하게 타들어갔다. 어느 날 아침,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설명된 저녁 파티가 있은 지 이틀 후이자 우리가 방금 본 장면보다 일주일 전의 일이었다. 리자베타 이바노브나는 자스툴 옆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문득 거리로 시선을 돌렸을 때 젊은 공병 장교가 그녀의 창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자수를 놓기 시작했다. 약 5분 후 다시 밖을 내다보니 그 젊은 장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나가는 장교들과 시선을 주고받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그녀는 더 이상 창밖을 바라보지 않고 2시간 넘게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바느질을 계속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일어나 자수를 정리하려다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그 장교가 또 보였다. 그녀는 매우 이상하다고 느꼈다. 점심 식사 후 그녀는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창가로 갔지만 장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이틀 후 백작 부인과 함께 마차에 오르려던 순간 그녀는 그를 다시 보았다. 그는 문 바로 뒤에 서 있었고 모피 칼라로 얼굴을 반쯤 가렸지만 모자 아래로 검은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리자베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고 마차에 앉으면서 몸을 떨었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창가로 달려갔다. 장교는 평소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과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감정에 휩싸여 창가에서 물러섰다. 그때부터 젊은 장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창 아래 나타났고 그와 그녀 사이에는 일종의 무언의 교감이 생겼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자수를 놓으면서도 그가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는 시간이 날이 갈수록 길어졌다. 젊은 남자는 그녀에게 매우 감사해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젊음의 예리한 눈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그의 창백한 뺨에 갑자기 붉게 물드는 것을 알아차렸다. 일주일쯤 지나자 그녀는 그에게 미소 짓기 시작했다. 톰스키가 할머니인 백작 부인에게 친구를 소개해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젊은 여성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하지만 나루모프가 공병대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그녀는 자기가 무심코 던진 경솔한 질문으로 톰스키에게 비밀을 들킨 것 같아 후회했다. 게르만은 귀화한 독일인의 아들로 아버지에게서 소액의 자산을 물려받았다. 그는 독립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기에 유산으로 받은 재산에는 손도 대지 않고 사치하지 않으며 급여로만 살았다. 게다가 그는 과묵하고 야심이 컸으며 동료들이 그의 극단적인 인색함을 비웃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열정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했지만 그의 확고한 신념으로 젊은이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본래 도박꾼 기질이 있었음에도 그는 한 번도 카드를 만진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불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을 희생할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밤새 카드 테이블에 앉아 게임의 흐름을 열정적으로 지켜보곤 했다. 세상의 카드에 관한 이야기는 그의 상상력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다음날 저녁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를 거닐며 생각했다. 만약 저 나이든 백작 부인이 내게 비밀을 알려준다면, 세상에 이기는 카드 이름만 말해준다면, 왜 나는 내 운을 시험해보지 않는 거지? 그녀를 소개받고 호감을 얻어 연인이 되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걸릴 텐데. 그녀는 이미 87살이고 일주일, 아니 이틀 후에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 아니, 절약, 절제, 근면, 이 세 가지가 내게는 세상에 이기는 카드다. 이걸로 나는 내 자본을 2배, 7배로 불리고 편안함과 독립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걷던 그는 어느새 상트페테르 부티크의 변화한 거리 한가운데 고풍스러운 건물 앞에 와 있었다. 거리는 마차들로 가득했고 화려하게 불이 밝혀진 현관 앞에 마차들이 차례로 멈췄다. 마차에서는 젊은 미녀의 작고 예쁜 발이, 또 다른 마차에서는 기병 장교의 무거운 부추가, 그리고 외교관의 실크 스타킹과 구두가 도로에 발을 내디뎠다. 모피와 코트가 거대한 문지기 앞을 빠르게 지나갔다. 게르만은 멈춰섰다. 여기가 누구의 집이죠? 그는 모퉁이의 경비원에게 물었다. 백작 부인 땡땡땡의 집입니다. 경비원이 대답했다. 게르만은 깜짝 놀랐다. 세상의 카드에 관한 기이한 이야기가 다시 그의 상상 속에 떠올랐다. 그는 그 집 앞을 서성거리며 여주인과 그녀의 신비한 비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늦은 시간, 보잘것없는 하숙집에 돌아온 그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잠이 들었을 때도 카드, 녹색 테이블, 지폐와 금화 더미 꿈을 꾸었다. 그는 카드를 한 장씩 내며 연승을 거듭했고 금화를 쓸어 담은 후 주머니를 지폐로 가득 채웠다. 다음 날 늦게 깨어나자 그는 꿈에서 얻은 상상의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아쉬움과 실망감에 한숨을 쉬고 마을로 나가다가 문득 다시 백작 부인의 저택 앞에 멈춰서게 되었다.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그곳으로 이끈 듯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그중 한 창가에서 우아한 검은 머리를 한 누군가가 책을 읽거나 자수를 놓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머리가 들어 올려졌고 게르만은 생기 있는 얼굴과 깊은 암갈색 눈동자를 마주쳤다.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리자베타 이바노브나가 모자와 망토를 벗자마자 백작 부인은 그녀를 불러 다시 마차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마차가 문 앞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탑승 준비를 했다. 두 하인이 마차에 타는 노부인을 돕던 순간 리자베타는 마차 바퀴 옆에 공병 장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너무 놀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젊은 남자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손에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장갑 속에 숨겼고 나들이 내내 주변을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평소 백작 부인은 나들이 중 방금 지나간 사람이 누구지? 이 다리 이름이 뭐니? 같은 질문을 했으나 이날 리자베타는 엉뚱한 대답만 하는 바람에 백작 부인의 화를 샀다. 대체 무슨 일이니 얘야? 백작 부인이 소리쳤다. 정신이 나갔니? 내 말이 안 들리니? 이해 못하겠니? 세상에. 난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말도 더듬지 않았어. 리자베타는 백작 부인의 질책을 듣지 못한 채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달려가 장갑에서 편지를 꺼냈다. 봉인되지 않은 편지에는 사랑 고백이 담겨 있었는데 독일 소설에서 그대로 베껴 쓴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어를 전혀 모르는 리자베타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기쁨에 젖어 있었다. 편지는 그녀를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젊은 남자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의 대담함은 그녀를 두렵게 했고 자기의 경솔한 행동을 자책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창가에 앉아있는 것을 그만두고 냉담한 태도로 그의 접근을 막아야 할까? 편지를 돌려보내야 할까? 아니면 차갑고 단호한 답장을 써야 할까? 그녀에게는 의지할 친구나 조언자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답장하기로 결심했다.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펜과 종이를 들고 고민하던 그녀는 여러 번 편지를 썼다가 찢어버렸다. 표현 방식이 너무 유혹적이거나 냉정하게 느껴질까 봐 걱정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만족스러운 몇 줄을 적는 데 성공했다. 저는 당신의 의도가 순수하다고 확신하며 경솔한 행동으로 저를 모욕할 생각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이런 식으로 시작되면 안 됩니다. 당신의 편지를 돌려보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게르만이 나타나자 리자베타는 자수틀에서 일어나 응접실로 가서 환기구를 열고 편지를 거리로 던졌다. 젊은 장교가 죽을 것이라 믿었다. 게르만은 서둘러 편지를 주워 과자 가게로 들어갔다. 봉투를 열자 자기가 보낸 편지와 리자베타의 답장이 들어있었다. 예상한 대로였지만 그는 자기 계획을 깊게 생각했다. 사흘 후 모자 가게에 생기 넘치는 소녀가 편지를 전달했다. 리자베타는 돈을 요구하는 내용일까봐 불안해하며 편지를 열었지만 게르만의 필체를 확인하고는 소리를 질렀다. 착한 아가씨, 이건 내게 온 게 아니에요. 아니요, 분명히 당신에게 온 거예요. 소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읽어보세요. 리자베타가 내용을 보니 게르만이 만남을 요청하고 있었다. 안 돼요. 그녀는 대담한 요청에 놀라 소리쳤다. 이건 내게 온 게 아니에요. 그러고는 편지를 찢어버렸다. 당신에게 온 게 아니라면서 왜 찢었어요? 소녀가 물었다. 보낸 사람에게 돌려줬어야죠. 부탁이에요. 리자베타가 당황하며 말했다. 더는 편지를 가져오지 말고 보낸 사람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게르만은 그렇게 쉽게 물러설 남자가 아니었다. 매일 리자베타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는 더 이상 독일어 소설에서 베낀 것이 아니었다. 게르만은 열정적인 영감으로 직접 글을 썼고 자신의 언어로 말했으며 그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지 증명했다. 리자베타는 더 이상 그의 편지를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 편지에 도취했고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점점 그녀의 답장은 길어지고 애정을 담게 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창문 밖으로 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던졌다. 오늘 저녁 대사관에서 무도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백작 부인도 참석할 거예요. 우리는 2시까지 머물 겁니다. 이제 단둘이 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백작 부인이 떠나자마자 하인들도 나갈 것이고 스위스 사람만 남을 텐데 그는 보통 그의 오두막에서 잡니다. 11시 반쯤 와서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세요. 홀에서 누군가를 마주치면 백작 부인이 집에 계신지 물어보세요. 아니요라는 대답을 듣는다면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마주치지 않을 거예요. 하녀들은 모두 한 방에 함께 있을 거고요. 홀을 나오면 왼쪽으로 돌고 백작 부인의 침실까지 곧장 걸어가세요. 침실 칸막이 뒤에 2개의 문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 문은 백작 부인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서재로 연결되고 왼쪽 문 끝은 작은 나선형 계단이 있는 복도로 이어지는데 그 계단은 제 방으로 연결됩니다. 게르만은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며 긴장감에 떨었다. 저녁 10시. 이미 그는 백작 부인 집 앞에 있었다. 날씨는 끔찍했는데 바람은 거세게 불고 진눈깨비가 큰 눈송이로 떨어졌다. 가로등은 희미했고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으며 귀가가 늦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 비쩍 마른 말이 이끄는 마차가 천천히 지나갔다. 게르만은 두꺼운 외투를 입어 바람이나 눈도 느끼지 못했다. 마침내 백작 부인의 마차가 멈춰섰다. 게르만은 2명의 하인이 나이든 여인의 구부러진 몸을 검은 담비 모피로 감싸 안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뒤에는 따뜻한 외투를 입고 신선한 꽃으로 머리를 장식한 리자베타가 따랐다. 문이 닫혔다. 마차는 무겁게 진눈깨비 위를 굴러갔다. 경비원이 현관문을 닫았고 곧 불이 꺼지고 창문은 어두워졌다. 게르만은 텅 빈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가로등 아래 멈춰 서서 시계를 보았다. 11시 20분이었다. 그는 가로등 아래 서서 시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남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정확히 11시 반에 게르만은 계단을 올라가 밝게 빛나는 현관으로 들어갔다. 경비는 없었다. 게르만은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고 홀의 문을 열어보니 하인이 램프 옆 낡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다. 게르만은 발소리를 내지 않고 그를 지나 어두운 응접실과 식당을 통과했다. 홀의 희미한 램프 불빛만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게르만은 백작 부인의 침실에 도착했다. 오래된 성상으로 가득한 제단 앞 황금 램프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오래되어 보이는 의자와 부드러운 쿠션이 놓인 소파가 중국산 비단 벽지를 두른 방 안에 우울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파리에서 마담 르브랭이 그린 2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하나는 밝은 녹색 제복을 입고 가슴에 훈장을 단 40대 중후한 남자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베브리코에 이마에 컬을 들이운 채 장미로 머리 장식을 한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초상화였다. 방구석에는 도자기 양치기 인형, 유명한 공방 르프로이의 식당용 시계, 모자 상자, 룰렛, 부채 등
18세기 말에 유행했던 사교계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다. 몽골 피에의 열기구와 메스메르의 자기 체면술이 유행했던 시대의 유물들이었다. 게르만은 칸막이 뒤로 숨었다. 그곳에는 작은 철제 침대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서재로 통하는 문, 왼쪽에는 복도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다. 그는 왼쪽 문을 열고 가난한 라자베타의 방으로 가는 나선형 계단을 발견했지만 발걸음을 돌려 어두운 서재로 들어갔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응접실 시계가 12시를 알리자 모든 방의 시계가 울리더니 다시 고요해졌다. 게르만은 차가운 난로에 기대 있었다. 그의 심장은 위험하지만 불가피한 계획을 결심한 사람처럼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새벽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자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흥분에 휩싸였다. 마차가 도착하자 집안이 소란스러워졌다. 하인들이 분주히 오갔고 방마다 불이 켜졌다. 나이 든 3명의 시녀가 침실로 들어왔고 그 뒤로 거의 죽은 듯 보이는 백작 부인이 볼테레식 안락 의자에 주저앉았다. 게르만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리자베타 이바노브나가 그 옆을 스쳐 지나가며 나선형 계단을 서둘러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순간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 밀려왔지만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의 심장은 다시 돌처럼 굳어졌다. 백작 부인이 거울 앞에서 옷을 벗기 시작했다. 장미로 장식된 모자를 풀고 가발을 벗으니 희고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머리핀이 그녀 주변에 무더기로 떨어졌다. 은실로 수놓은 노란색 비단 드레스가 부어오른 발 앞에 떨어졌다. 게르만은 그녀의 화장대 앞에서 벌어지는 불쾌한 비밀을 목격했다. 잠옷을 입고 수면 모자를 쓴 노부인의 모습은 나이에 걸맞게 덜 취해 보였다. 보통의 노인처럼 백작 부인도 불면증에 시달렸다. 옷을 벗자마자 그녀는 볼테레식 안락 의자에 앉아 시녀들을 내보냈다. 촛불이 꺼지고 노부인의 누런 얼굴에 축 늘어진 입술이 중얼거리며 떨렸다. 그녀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듯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숨겨진 기계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인형 같았다. 갑자기 시체 같은 얼굴에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입술의 떨림이 멈추고 눈동자가 생기를 되찾았다. 백작 부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제발 놀라지 마세요. 폐를 끼치지 않을 테니 제발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그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부인은 아무 대답 없이 그를 응시했다. 게르만이 그녀의 귀에 입을 대고 다시 말했지만 반응이 없자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가나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3장의 카드를 알려주세요. 차플리츠키를 도왔던 그 방법으로요. 게르만이 말을 멈추자 백작 부인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건 장난이었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장난이었다고. 아니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게르만이 소리쳤다. 당신이 차플리츠키를 이기도록 도왔다는 걸 기억하세요. 백작 부인은 눈에 띄게 불안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강한 심적 동요를 느낀 듯 했지만 다시 좀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이길 수 있는 3개의 카드를 알려주실 수 없나요? 게르만이 말을 이었다. 백작 부인은 말이 없었고 게르만이 계속해서 말했다. 누구를 위해 그 카드의 비밀을 간직하십니까? 이미 부유한 손자들에게요? 그들은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낭비벽이 있는 그들에게는 쓸모없어요.
조상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그들은 가난 속에서 죽을 겁니다. 하지만 전 달라요. 돈의 진정한 가치를 압니다. 당신의 세 개의 카드는 저에게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백작 부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가 무릎을 꿇었다. 사랑의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 황홀한 순간을 기억한다면,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에 미소 지으신 적이 있다면, 연인이자 아내이자 어머니의 감정에 간청합니다. 제발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그 비밀이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어쩌면 그 비밀은 끔찍한 죄악과 구원의 상실, 악마와의 거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면 그 대가를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제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한 인간의 행복이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과 손자들도 당신을 기억하며 성인처럼 추앙할 겁니다. 백작 부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이 늙은 마녀 같으니. 그가 일어나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대답하게 해주지. 그가 권총을 꺼내들었다. 백작 부인은 두 번째로 강렬하게 동요하며 손을 들어 막으려 했으나 그대로 뒤로 넘어져 움직이지 않았다. 이 유치한 연극은 끝내죠. 게르만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카드 3장을 알려줄 건가요, 말 건가요? 백작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게르만은 그녀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리자베타 이바노브나는 무도회 드레스를 입은 채 방 안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마지못해 자기를 도우러 온 하녀를 급히 돌려보내며 스스로 옷을 벗겠다고 말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게르만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동시에 그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알고는 운명에 감사했다. 그녀는 옷도 벗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많은 일들을 떠올렸다. 그는 젊은 장교를 창문 너머 처음 본 지 3주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와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는 그녀를 설득해 한밤중의 만남까지 허락받았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몇몇 편지 맨 아래에 적힌 서명으로만 알고 있을 뿐 그와 얘기를 나눠본 적도 그의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으며 그날 저녁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 무도회에서 톰키스는 평소와 달리 자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공작의 딸 폴린에게 짜증이 났는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일종의 복수로 그는 리자베타 이바노브와 끝도 없이 마즈루카 춤을 췄다. 그동안 그는 그녀가 공병 장교들을 좋아한다며 놀려댔고 그녀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가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장담했다. 그의 농담 중 몇몇은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리자베타는 몇 번이고 자기 비밀이 들통난 게 아닐까 생각했다.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당신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친구한테서. 톰스키가 대답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 그 훌륭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의 이름은 게르만이야. 리자베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손과 발에서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다. 게르만은 톰스키가 말을 이었다. 정말 낭만적인 사람이지.
나폴레옹 같은 면모를 지니고 있고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영혼을 가졌지. 나는 그가 최소한 3가지 범죄를 저지른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어?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졌지? 두통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게르만인가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요? 게르만은 자기 친구에게 불만이 많더군. 자기라면 다르게 행동할 거라면서. 게르만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의 친구가 당신에 대해 말하는 걸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이 절 어디서 봤대요? 교회에서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행진 중에? 신만이 아실 거야. 당신이 잠든 사이 방에 들어왔을지도 모르지. 그 친구라면 못할 일이 없으니까. 난각이에요, 후회해요? 3명의 여인이 다가와 춤상대를 고르라고 요청하며 리자베트에게는 흥미진진했을 대화를 방해했다. 톰스키가 선택한 여성은 공작의 딸 폴린이었다. 그녀는 춤을 추는 동안 톰스키와 화해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톰스키는 그녀를 의자까지 안내했다. 자리로 돌아온 톰스키는 더 이상 게르만이나 리자베타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중단된 대화를 다시 이어가고 싶었지만 마주르카는 끝났고 곧바로 나이든 백작 부인이 떠나버렸다. 톰스키와의 대화는 춤추면서 오가는 잡담에 불과했지만 젊은 몽상가 여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톰스키의 이야기는 그녀가 상상하던 이미지와 일치했고 최근 읽은 연애소설이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해 구애자의 외모가 평범했음에도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꽃으로 장식된 머리를 푹 파인 가슴 위로 숙였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게르만이 들어왔다. 그녀는 놀라 몸을 떨었다. 어디 있었어요? 그녀는 겁에 질린 듯 속삭이며 물었다. 백작 부인의 침실에 있었어요. 게르만이 대답했다. 방금 나왔는데 백작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뭐라고요? 그리고 게르만이 덧붙였다.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 두려워요. 리자베타는 그를 바라보았고 톰스키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는 최소한 3가지 범죄를 저지른 양심을 가지고 있어. 게르만은 그녀 옆 창가에 앉아 모든 것을 말했다. 리자베타는 두려움을 느끼며 이야기를 들었다. 열정적인 편지, 불타는 욕망, 집요하고 대담한 추적. 이 모든 게 사랑이 아니었다. 돈, 바로 그것이 그의 영혼을 갈망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욕망을 채워줄 수도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었다. 불쌍한 그녀는 강도이자 나이든 은인을 죽인 살인자의 눈먼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절망과 후회로 쓰라린 눈물을 흘렸다. 게르만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역시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불쌍한 그녀의 눈물도 슬픔에 젖은 그녀의 아름다움도 그의 무감각한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는 죽은 노부인을 떠올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큰 부를 얻으리라 기대했던 비밀을 영원히 잃었다는 사실만이 그를 괴롭혔다. 당신은 괴물이야. 마침내 리자베타가 말했다. 난 그녀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게르만이 대답했다. 내 권총에는 총알도 없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날이 밝기 시작했다. 리자베타는 촛불을 껐다. 창백한 불빛이 그녀의 방을 비쳤다. 그녀는 눈물 자국을 닦고
게르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창가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이마를 사납게 찡그렸는데 그 모습은 리자베타도 놀랄 만큼 나폴레옹의 초상화와 닮아 있었다. 당신을 어떻게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비밀 계단으로 안내할까 생각했지만 그러려면 백작 부인의 침실을 지나가야 해서 무서워요. 그 비밀 계단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혼자 갈게요. 리자베타는 일어나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 게르만에게 건네주고 필요한 설명을 해주었다. 게르만은 차갑고 힘없는 그녀의 손을 꼭 쥐고 고개 숙인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 방을 나갔다. 그는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 다시 백작 부인의 침실로 들어갔다. 죽은 부인은 돌처럼 굳은 채 앉아 있었다. 얼굴은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게르만은 그녀 앞에 멈춰서서 끔찍한 현실을 확인하려는 듯 한동안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서재로 들어가 벽장식 테피스트리 뒤에서 문을 더듬어 찾은 후 낯선 감정에 휩싸인 채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바로 이 계단을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바로 이 방에서 60년 전 이 시간에 자수가 놓인 코트를 입고 머리를 새 둥지 모양으로 치장하고 삼각 모자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미끄러지듯 계단을 내려갔던 어떤 젊은 귀족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 젊은이는 오래전부터 무덤 속에서 썩고 있었겠지만 그의 나이든 연인의 심장은 오늘에서야 멈췄구나. 게르만은 계단 밑에서 문을 발견하고 열쇠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복도를 지나 거리로 나갔다. 치명적인 그 밤이 지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9시, 게르만은 고 백작 부인의 유해에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 수도원으로 갔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지만 너는 그 노부인의 살인자다 라는 양심의 소리를 완전히 억누를 수는 없었다. 종교적 신앙심은 없었지만 그는 미신을 믿었기에 죽은 백작 부인이 자기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장례식에 참석해 용서를 빌기로 결심했다.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게르만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앞으로 걸어갔다. 관은 벨벳천 아래 단 위에 놓여 있었다. 고인인 백작 부인은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레이스 모자를 쓴 채 하얀 세틴 드레스를 입고 누워 있었다. 관 주위에는 그녀의 하인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어깨에는 문장이 새겨진 리본을 두르고 손에 초를 든 채 서 있었고 그들 중에는 자녀와 손자, 친척들도 있었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눈물을 흘렸다면 오히려 과장된 행동으로 보였을 것이다. 백작 부인은 너무 나이가 많았기에 그녀의 죽음은 놀랍지 않았고 친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왔다. 유명한 설교자가 장례 설교를 했다. 그는 간결하고도 감동적인 말로 그녀가 오랜 시간 기독교인으로서 의롭게 살아왔으며 마침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며 그녀가 경건한 마음으로 자정의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예식은 깊은 침묵 속에 마무리되었다. 친척들이 먼저 나아가 시신과 작별을 고했다. 그 뒤를 이어 오랜 세월 그녀와 함께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던 수많은 조문객이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 나갔다. 그 다음은 백작 부인의 집안 식구들이 뒤따랐다. 마지막 순서는 고인과 동년배인 한 노파였다. 2명의 젊은 여성이 그녀의 손을 잡고 앞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바닥에 몸을 숙일 힘이 없었고 단지 몇 방울의 눈물을 흘리며 주인의 차가운 손에 입을 맞췄다.
이제 게르만은 관에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몇 분 동안 그 자세로 머물렀다. 마침내 그는 죽은 백작 부인만큼 창백한 얼굴로 일어나 당 계단을 올라 시신으로 몸을 굽혔다. 그 순간 죽은 여인이 그를 조롱하듯 쳐다보며 윙크하는 것처럼 보였고 게르만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치다 발을 헛디뎌 바닥에 넘어졌다. 여러 사람이 달려와 그를 일으켜 세웠다. 동시에 리자베타 이바노브나는 기절한 채로 교회 현관 안으로 옮겨졌다. 이 소동으로 몇 분 동안 엄숙한 장례식은 어수선해졌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고인의 가까운 친척인 큰 키의 마른 궁정시종이 옆에 있던 영국인에게 젊은 장교가 백작 부인의 사생아라고 속삭였고 영국인은 무심하게 오 라고 대답했다. 그날 하루 종일 게르만은 이상하게 혼란스러웠다. 외진 식당으로 가서 식사하던 중 그는 평소와 달리 와인을 많이 마셨는데 내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와인은 그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옷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몸을 던지고 깊은 잠에 빠졌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밤이었고 달빛이 방 안에 비치고 있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2시 45분이었다. 잠이 달아나자 그는 침대에 앉아 백작 부인의 장례식을 생각했다. 그 순간 누군가가 거리에서 그의 창문을 들여다보고는 곧바로 지나갔지만 게르만은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게르만은 평소처럼 하인이 술에 취해 늦게 돌아온 것으로 생각했지만 곧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바닥을 걷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게르만은 그녀를 나이든 유모로 착각하고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왔는지 의아해했다. 그러나 흰 옷을 입은 여자는 방을 빠르게 가로질러 게르만 앞에 섰고 게르만은 백작 부인임을 알아보았다. 나는 오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요청을 들어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3, 7, 에이스. 이 3장의 카드를 차례대로 내면 당신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24시간 동안 단 하나의 카드만 사용해야 하고 한 장의 카드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평생 다시는 게임을 하지 않아야 해요. 또 내 죽음을 용서받기 위해 내 양녀인 리자베타 이바노브와 결혼해야 해요.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매우 조용히 돌아서서 미끄러지듯 문 너머로 사라졌다. 게르만은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를 들었고 다시 누군가가 창문을 통해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다. 게르만은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일어나 옆방으로 갔다. 하인은 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고 깨우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하인은 평소처럼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게르만은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켜고 자기가 본 환상을 자세히 적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두 개의 물체가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듯이 두 가지 고정된 생각이나 관념이 한 사람 마음속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37 에이스는 곧 게르만의 마음에서 죽은 백작 부인을 몰아냈다. 37 에이스. 끊임없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의 입에서도 반복되었다. 그는 젊은 여인을 볼 때도 참 늘씬하군, 꼭 하트 3 같아 라고 말하곤 했다.
누군가가 몇 시죠? 라고 물으면 7시 5분 전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뚱뚱한 사람을 볼 때면 그는 에이스를 떠올렸다. 37 에이스는 꿈속에서 그를 따라다니며 온갖 형태로 변신했다. 3은 화려한 꽃으로 피어났고 7은 고딕 양식의 문으로 나타났으며 에이스는 거대한 거미로 변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았다.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비밀로 이익을 얻는 것. 그는 휴가를 내 외국으로 나가볼까 생각했다. 파리에 넘쳐나는 도박장으로 가서 운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수고는 필요 없게 되었다. 모스크바에는 유명한 체칼렌스키가 주관하는 부자 도박꾼들의 모임이 있었다. 체칼렌스키는 평생을 카드 테이블에서 보냈고 어음으로 이긴 돈을 받고 진 돈은 현금으로 내며 돈을 모았다. 오랜 경험으로 그는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고 언제든 열려있는 그의 집, 유명한 요리사와 쾌활하고 매력적인 그의 태도는 대중의 존경을 받았다. 그런 그가 상트페테르 부티크에 왔다. 젊은이들은 무도회도 있고 카드게임에 몰두하며 여성을 유혹하기보다 카드게임의 스릴을 즐겼다. 나르모프는 게르만을 체칼린스키에게 데려갔다. 그들은 많은 하인이 있는 화려한 여러 방을 통과했다. 그곳은 사람들로 붐볐는데 장군들과 고위 관료들이 위트스를 하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벨벳 소파에 기대어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파이프를 피우고 있었다. 응접실 긴 테이블의 맨 앞자리에는 집주인이 게임을 주관하고 있었다. 그는 60 정도 되어 보였으며 위험 있는 외모를 한 남자였다. 그의 머리는 은빛으로 빛났고 붉고 둥근 얼굴은 온화했으며 그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르모프는 게르만을 그에게 소개했다. 체칼린스키는 다정하게 악수를 하며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다시 카드를 돌리기 시작했다. 게임은 한동안 계속됐다. 테이블 위에는 30장이 넘는 카드가 놓여 있었다. 체칼린스키는 매번 카드를 돌릴 때마다 잠시 멈췄는데 참가자들이 자기 카드를 정리하고 손실을 기록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참가자들의 요청을 정중히 들었으며 더 정중하게도 어떤 참가자가 실수로 구부린 카드의 모서리를 곧게 펴줬다. 마침내 게임이 끝났다. 체칼린스키는 카드를 섞고 다시 돌릴 준비를 했다. 카드를 한 장 뽑아도 될까요? 게르만이 배팅을 하는 뚱뚱한 신사 뒤에서 손을 뻗으며 말했다. 체칼린스키는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허락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르모프는 오랫동안 카드와 거리를 두던 게르만이 드디어 금욕을 깨고 게임에 참여한 것을 웃으며 축하하고 행운을 빌었다. 배팅합니다. 게르만이 카드 뒷면의 분필로 숫자를 적으며 말했다. 얼마입니까? 체칼린스키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미안하지만 잘 보이지 않아서요. 47,000 루블입니다. 게르만이 대답했다. 이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게르만에게 쏠렸다. 정신이 나갔군. 나르모프는 생각했다. 알려드리자면 체칼린스키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베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한 번에 275루블 이상을 베팅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게르만이 대답했다. 그래서 제 베팅을 수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실 건가요? 체칼린스키는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그가 말했다.
저는 친구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게임의 질서와 계산의 편의를 위해 현금으로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하지만 게임의 규칙상 돈을 카드 위에 놓아주시겠습니까? 게르만은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 체칼린스키에게 건네주었고 그는 대충 확인한 뒤 게르만의 카드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카드를 돌리기 시작했다. 오른쪽에는 9가 나왔고 왼쪽에는 3이 나왔다. 내가 이겼어. 게르만이 자기 카드를 보여주며 말했다. 참가자들은 여기저기에서 놀랍다는 듯 웅성거렸다. 체칼린스키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다. 정산해 드릴까요? 그가 게르만에게 물었다. 네, 부탁합니다. 게르만이 대답했다. 체칼린스키가 주머니에서 여러 장의 지폐를 꺼내 즉시 돈을 지급했다. 게르만은 돈을 집어들고 테이블을 떠났다. 나르모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게르만은 레모네이드 한 잔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저녁에 그는 다시 체칼린스키의 집으로 갔다. 그는 카드를 돌리고 있었다. 게르만이 테이블로 다가가자 배팅하던 사람들이 즉시 일어나 그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체칼린스키는 정중하게 맞이했다. 게르만은 다음 판을 기다렸다가 카드를 한 장 뽑고 47,000 루블과 함께 저녁에 딴 상금을 올려놓았다. 체칼린스키는 카드를 돌리기 시작했다. 오른쪽에는 잭이, 왼쪽에는 7이 나왔다. 게르만은 그의 카드 7을 보여주었다. 모두가 탄성을 질렀다. 체칼린스키는 눈에 띄게 불편해 보였지만 94,000 루블을 세어 게르만에게 건넸다. 게르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돈을 챙겨 즉시 집을 떠났다. 다음 날 저녁, 게르만은 다시 테이블에 앉았다. 모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군들과 고위 관료들은 이 놀라운 게임을 보기 위해 그들의 위스트를 멈췄다. 젊은 장교들은 소파에서 일어섰고 심지어 하인들까지도 방에 몰려들었다. 모두가 게르만 주위에 모여들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배팅을 멈추고 결말을 궁금해하며 초조하게 지켜보았다. 게르만은 테이블 앞에 서서 창백하지만 여전히 미소 짓고 있는 체칼린스키와 단 둘의 승부를 준비했다. 각자 새 카드를 개봉하고 체칼린스키는 카드를 섞었다. 게르만은 카드를 뽑아 지폐를 무더기로 쌓았다. 마치 결투 같았다. 깊은 침묵이 감돌았다. 체칼린스키는 카드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렸다. 오른쪽에는 여왕, 왼쪽에는 에이스가 나왔다. 에이스가 이겼다. 게르만이 그의 카드를 보여주며 외쳤다. 당신의 여왕은 졌습니다. 체칼린스키가 정중하게 말했다. 게르만은 깜짝 놀랐다. 에이스 대신 그의 앞에는 스페이드 여왕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고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스페이드 여왕이 그를 비웃는 듯 미소를 지으며 윙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놀랍도록 닮은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백작 부인?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외쳤다. 체칼린스키는 그의 승리 수당을 챙겼다. 한동안 게르만은 완전히 굳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마침내 그가 테이블을 떠났을 때 방 안에 소란이 일었다. 끝내주는 승부였어. 참가자들이 말했다. 체칼린스키는 카드를 다시 섞었고 게임은 평소처럼 이어졌다. 게르만은 미쳐버렸고 현재 오브호프 병원,
17번 방에 갇혀 있다. 그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항상 37 에이스, 37 퀸을 빠르게 중얼거렸다. 리자베타 이바노브는 매우 친절한 젊은이와 결혼했다. 그는 백작 부인의 전 집사의 아들이었다. 그는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였고 리자베타는 가난한 친척을 입양해 돌보고 있다. 톰스키는 대위로 승진해 공작의 딸 폴린의 남편이 되었다.